네, 그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올려드렸던 그 강의 계획서 혹시 다 확인하셨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듣기로는 그 송하인 교수님께서는 지리과를 해주신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뭐 하신대요? 어? 강의 듣지 않으셨어요, 화요일에? 강의 계획서 빨리 끝났어요. 강의 계획서에 뭐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예? 진짜요? 그럼 나중에 혹시 공유를 저한테 해주시면은, 사실 제가 듣기로는 이제 학과장님한테 이제 송하인 선생님께서는 약간 지리과를 좀 위주로 해주시고, 저는 이제 일반 사회랑 역사과 위주로 좀 해라 라고 이제 전달을 받아가지고 이제 올려드렸던 강의 계획서 사실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리과 내용은 좀 뺐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 사회랑 역사 위주로 했고, 그다음에 어쨌든 수업 시연이나 이런 거는 사회과 교육 1에서 할 거기 때문에 2에서는 최대한 이제 강론이나 이런 임용이나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다루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이제 과제 중에 부담이 되는 수업 시연은 다 빼버렸고요. 그래서 이제 교과서 분석만 남겼고, 이제 교과서 분석 위주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2015 개정 교육과정 이제 총론이랑 강론, 그다음에 기본적인 사회과를 볼 때 필요한 약간 눈 같은 거를 좀 이번 학기 동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그때 실습 때가 그래도 힘드시다고 하시니까 이제 줌을 실습 때로 이제 몰았는데, 그냥 제 자의적인 판단으로 실습이 앞이랑 뒤가 있을 때 앞이 더 힘들더라고요. 준비를 앞쪽에 다 하니까. 그래서 이제 앞에 5주 중에 앞에 3주를 줌으로 돌려서 이제 편성을 했고, 그다음에 실습 전주에 혹시 바쁘실까요? 제가 이게 학교마다 달라서, 저희 학교는 서울교대 교생 실습학교거든요. 근데 실습 오기 전에 이미 지도안이 다 나와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실습을 와서는 수업하기 전에 선생님 앞에서 수업 시련을 오케이 될 때까지 해야 돼요. 밤 10시든 11시든. 그게 통과가 안 되면 수업을 못 해요. 그 다음에 지도안 짜고 발문과정안까지 전체 다 해가지고 세트가 완성이 돼야 수업에 투입이 되지, 안 되면 수업을 그냥 못하게 하고 그냥 F를 주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학교마다 사실 모든 전국 교대가 실습의 형태가 다르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일단은 중간고사도 원래 8주차에 보통 하시는데 9주차로 뒤로 그냥 밀어놨어요. 혹시나 해서 이제 실습 앞에 좀 쉬어 가시라고, 천천히 그때 과제 낼 거 내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다만 이제 그 내용들을 앞으로 좀 다 쪼개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제 이번 주부터 한 2, 3주간은 조금 내용이 좀 많을 텐데, 이제 그게 이제 뒤에서 배울 내용들을 앞에서 좀 많이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회과의 기본적인 이제 분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다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사람이라면은 요즘에 또 뭐 문이과 통합이라고 이과생들이 사회도 배우고 이제 문과생들이 과학도 배우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좀 익숙하긴 하시겠지만 중학교 때도 배우셨을 거고, 이제 천천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리는요, 좋아하는 사람들은 약간 덕후처럼 좋아하는 게 지리나 역사죠. 그래서 이제 제 친구들 중에도 삼역사, 삼지리 이런 거 수능에서 선택한 애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초등학생들도 마찬가지인 게, 이상하게 역사랑 지리에 빠져있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반에 한두 명씩, 그런 애들이 이제 우리 반에 있으면은 질문의 수준이 갑자기 높아져요. 애들이 뭐 이상한 책 보고 와가지고 되게 지엽적인 거를 질문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거에서 있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이 사회과 전공이 아닌 이상 되게 가르치기 어려워하시는 게 지리랑 이제 역사 부분이고, 그다음에 일반 사회도 뒤에서 저랑 같이 보시겠지만 일반 사회는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아요. 질문 들어오는 수준이 높지는 않은데, 문제는 일반 사회는 개념을 가르쳐야 되는데, 사회과학 개념을 가르쳐야 되는데 애들이 이해를 못해요.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이제 그런 장단점이 있다는 거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리교육은 다 아시겠지만 뭐 땅에 대해서 배우는 거고, 뭐 인문지리도 있고 자연지리도 있고
그다음에 뭐 세계지리, 한국지리 이런 다양한 영역들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중에 이제 교육부에서는 지리를 자연환경 및 인문환경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지리적 현상과 인간 생활 방식의 상호 관계를 이해하고 공간상에 나타나는 문제들을 지리적 관점으로 파악하여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과목이래요. 저도 중학교 때도 배웠고 고등학교 때도 지리를 배웠거든요. 초등학교 때도 지금 가르치고 있고, 근데 제가 진짜 이거를 가르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되게 저거를 배우고 나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학생들은 지리학자가 돼야 돼요. 내용들이. 근데 지금 저도 그렇고 여기 있는 선생님들도 그렇고 우리가 공간상에 나타나는 문제들을 지리적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까지 그냥 공교육을 받았다는 전제하에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머릿속에 원래 가지고 있던 지리교육, 역사교육 이러한 교육과 실제 교육과 교육학을 전공한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내용들이 되게 불일치해요. 나중에 이제 저랑 교과서나 지도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도서에 있는 내용을 가르치려면은 이거는 중학생들한테 가르쳐야 될 내용이지 초등학생들한테 너무 어려운 것들도 생각보다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나중에 교과서를 보실 때 이 내용은 초등학교 4학년한테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5학년한테 어려운 것 같은데요, 이런 거를 좀 비판적으로 나중에 많이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지리교육의 목표로 요 네 가지를 좀 제시를 하고 있는데 1번이 장소감이라는 말이고요. 영어로는 sense of place예요. 그래서 장소에 대한 감각을 이야기하는데 요게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처음 들어왔어요. 원래 이제 인문지리학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는 용어였는데 2015 개정교육과정에 처음 들어왔고 3학년 1학기 1단원이 요걸로 시작을 합니다. 장소감으로. 그 다음에 몇 년 전 임구에도 나왔어요. 장소감이 워낙 중요한 용어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지리 도해력이라는 거는 지도를 읽는 능력이에요. 이것도 나왔습니다. 도해력이라는 게. 그 다음에 이제 공간 능력, 지리적 상상력을 키워주는 게 지리 교육의 목표인데 생각보다 장소라는 말을 많이 헷갈려 하실 거예요. 저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공간이라는 말도 좀 많이 쓰고 장소라는 말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영어로 보면은 얘는 place고요. 얘는 space예요. 자, 비슷한 뜻이지만 자세하게 보면요. 공간은 굉장히 객관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광주교대에 강의를 나오기 전까지 광주교대라는 곳은 그냥 저한테 광주 지역에 있는 교육대학교인가 보다 라는 객관적인 정보만 가지고 있는 상태였죠. 그래서 저는 광주교대를 굉장히 공간적인 의미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광주교대 강의를 나왔고 여기에 있던 작년에 광주교대 모과 학생들은 굳이 서울까지 올라와서 저한테 밥을 얻어먹고 갔어요. 그런 것처럼 광주교대 학생들이랑 저랑 관계를 맺어가면서 저도 광주교대에 애착이 생기고 그러면서 광주교대 학생들에 대한 혹은 광주교대 학교 자체에 대한 제 머릿속에 스스로 의미가 생기면서 광주교대가 저한테는 공간에서 어느 순간 장소로 변화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장소화라고 하는 거고 그때 가지고 있던 감각을 장소감이라고 합니다. 어렵죠? 좀 더 쉽게 설명하면은 자, 한강이 있습니다. 자, 한강 하면은 우리나라의 중부지방에 흐르는 한강인데 사실 한강에 대한 이미지는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랑 저랑 모두 다 개인적으로 다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강에 가서 프로포즈에 성공을 했어요. 그럼 한강은 저한테 긍정적인 장소가 되는 거고 반대로 실패했으면 부정적인 장소가 되는 거고 이런 것처럼 내가 거기에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에 따라서 그 장소에 대한 의미가 바뀌기 때문에 우리는 특히 초등학교 지리에서는 이 장소에 대한 내용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로 넘어갈수록 이 공간이 좀 더 줄을 이루고 있고요. 그래서 초등학교는 장소를 많이 가르치고 있다라고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로는 지리적 통찰력, 개인의 자아 실현, 민주시민 정신 신장을 보고 있는데 요거는 시험에 안 내고 그냥 참고만 하시라고 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빨간색 글씨부터 보시면은 지리의 핵심 개념, 지리적 탐구 방법, 지리적 사고와 추론, 지리적 상상력 등으로 지리 교육 과정이 보통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초등학생들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사회과 혹은 지리과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이 뭐냐면요.
암기 교과라는 게 되게 강하죠. 사실 선생님들도 비슷하실 거예요. 저도 비슷하고 역사 외우는 거 아니야? 지리 외우는 거 아니야? 이게 너무 강했던 이유가 우리나라 교과서를 보면은 대부분 이 개념 위주로 되어 있어요. 교과서가 개념을 쭉 나열하고 그거를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혹은 그거를 적용해가지고 어떤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 사회과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다 이 개념에 맞춰져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요즘 맨날 챗 GPT 딱 여기 써보신 분, 챗 GPT 가입해서 한 분, 질문 뭐 해보셨어요? 제주도 여행 조사하라고. 잘 나오죠. 네. 네,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오냐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광주광역시에 대해서 설명해줘 하면은 정말 별게 다 나와요. 쭉 써줘요. 여기까지는 그래 잘 썼네 했는데 그거를 그 다음 질문은요. 이 글을 6학년 수준으로 바꿔줘 하면요. 6학년 수준으로 바꿔줘요. 네, 영어로 바꿔주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런 것처럼 정말 이제 테크놀로지가 너무 발달을 하고 사실은 기후, 열대기후랑 온대기후 비교해줘 하면요. 표까지 그려줘요. 그러면 그 소리는 지식적인 게 원래 지금도 지식적인 게 중요하지 않다. 앞으로는 인터넷이 워낙 발달할 거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는 방법, 역량이 굉장히 중요할 거다라고 하면서 2015에서 역량 중심 교육과정이 나왔는데 이제는 더 심해질 거라는 거죠. 근데 교과서는 아직도 다 개념이고 내용이 되게 많다라는 거고 사실은 그 외에 지리에서는 그 외의 거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요. 이 공간에서 장소로 관점이 바뀐 게 우리나라 10년도 안 됐어요. 아직도 교수님들 중에는 요걸 중요하게 여기시는 지리 교수님들이 훨씬 많으세요. 옛날에 공부하신 분들은. 근데 최근에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쪽으로 많이 넘어왔고 이게 나중에는 지리적 상상력이나 이쪽으로 많이 연결이 됐는데 그거는 이제 저처럼 사회과로 석박사를 하는 사람들이 공부하는 내용이고 이제 임용에서는 저런 내용들이 있구나 정도만 눈에 익히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리적 상상력에서 장소감이 나왔다. 그래서 개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전기에서 공간과 장소의 역할을 인식하도록 하는 건데 제가 이제 지금은 이번에는 그 과제를 안 냈는데 원래 항상 그 연휴가 끼면은 대체 과제를 뭘 내냐면은 나에게 가장 의미 있는 장소는 어디인가요? 라는 그 과제를 항상 냈어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쭉 20몇 년 살아오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 사진을 찍고 왜 그런지를 설명하는 게 과제였는데 그게 요 내용과 관련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생활 공간 내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가 있어요. 근데 학생들한테도 해보면은 별의별 곳이 나오는 게 사실 성인 대상으로 하면은 뭔가 다 있어 보이는 장소들이 나오는데요. 초등학생들은요 놀이터를 쓰는 게 아니라 놀이터의 미끄럼틀 안에 혹은 아파트 지하 이렇게 되게 세부적으로 나와요. 왜냐면은 걔네의 생활 공간은 그게 다거든요. 그 중에서 찾다 보니까 점점 작게 내려가는데 근데 그거의 장점은요 별의별 이유가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서 좀 차이점이 나는데 이런 거를 이제 사회과에서 가르치는 게 지금의 좀 트렌드다라고 보시면 되고 공간을 창조적으로 설계하고 이용하도록 한다. 그다음에 타인들에 의해 만들어진 공간적 형태들의 의미를 이해한다고 하는데 이거를 좀 더 쉽게 수업에서 적용하면은 우리 학교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는 어디인가요?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죠. 저는 그 체육관 창고 하나 있거든요. 유일하게 저를 찾지 않는 곳. 혼자 이제 속된 말로 짱 박혀 있을 수 있는 곳인데 전 거기를 좋아해요. 그런 것처럼 이제 개인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리적 의사결정이 굉장히 이제 중요해지는데요. 이게 최근에 특히 서울 교사들끼리 만나면은 대화 중에 절반은 부동산이에요. 네. 얼마 전까지는 너무 올라서 이야기를 많이 했으면은 지금은 너무 떨어져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소리는 뭐냐면은 입지가 생각보다 우리 삶에 영향을 많이 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집도 있고요. 내가 사업을 할 거면은 사업처의 입지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자녀가 있을 때 우리 가족이 어디 살아야 하는가, 학교는 어디를 보내야 하는가 이런 것도 다 지리적 의사결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상황입니다. 자, 나는 유용한 시간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커피를 제공하는 가장 가까운 카페는 어디인가와 같은 위치에 관한 결정을 많이 한다.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는 카페 찾아가죠. 개인 카페 위주로. 그 다음에 일단 카페를 갔으면은 나를 충분히 따뜻하게 해줄 좋아하는 장소도 다 달라요.
그 테이블 중에 어떤 사람은 창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구석진데 뭐 내가 거기 알바를 좋아하면 알바 앞에 이런 것처럼 다양한 이유 때문에 선택을 또 한다. 결국은 이런 선택을 하려면은 그 장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지리적 사고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둘째적으로 가치적으로 뭐 공정무역을 선택하는 카페를 갈 것인가 아니면은 뭐 내가 좋아하는 커피가 있는가 이런 등등의 다양한 이제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다 지리 교육에서 담당하는 부분인데 이런 거는 사실 교과서에는 거의 안 나오고요. 그냥 지리에 관심이 많으신 선생님들이 뭐 프로젝트 학습이나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에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자 이분은 제가 굉장히 이제 좀 좋아하는 교수님이신데 경인교대에 계신 사회과 교수님이세요. 이분은 약간 그 탐험가 느낌의 지도를 전공하시는 분인데 앞에 잠깐만 이분이 생각하는 지리교육이 뭔지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인데요. 저는 사실은 이제부터 재밌게 살겠다. 내가 그곳에 가서 내가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해보겠다라는 또 그런 나름의 인생 철학이 담겨 있답니다. 한국에서 활동하는 건 다른 나라에서 지리학자는 우리 새로운 세계를 탐험하는 게 직업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행복한 장소, 좋아하는 곳을 찾아가서 연구하는 거의 무한대의 자유가 있어요. 이거 보고 공부해서 지리학자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질학과 지리, 그러니까 약간 지질은 지질학적 현상이잖아요. 이게 한 가지 현상인 거지 아니면 좀 구분이 되어 있는 건지. 지질학은 사실은 그 땅 아래, 그렇죠? 지각판 아래에 있는 그런 현상들을 주로 연구하는 것이고요. 지리학은 인간의 생활과 있는 모든 공간이에요. 우리가 해양도 인간이 탐험을 하면서 그 영역을 넓혔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바다도 지리 연구되고 우주도 또 지리 연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삶과 관련된 모든 공간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지리를 그냥 교과서에서 배우고 암기해요. 일찍 교육으로. 네. 저도 양학교에서. 근데요, 영국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영국에서는 아이들이 뭐 강이든 뭐 산이든 바다든 그런 다양한 자연들이 가서 직접 관찰하고 체험 활동을 통해서 배워요. 그게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지리는 절대 그런 학문이 아닌데 학생들이 굉장히 지루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지리는 이게 완전히 우리 내재된 본능입니다. 생존 본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여태껏 제가 알던 지리랑은 굉장히 달라서 네. 오늘 뭔가 수업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강연 주제. 지리가 힘이다. 지리가 힘이다. 네. 네, 빠른 저녁을 위해 이거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김희재 차이나는 클래스 치면 나오고요. 이분 책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는 역사에 관련된 강의나 책들이 정말 많이 나왔어요. 뭐 지금은 좀 주춤한 설민석도 있고요. 뭐 최태성도 있고 다양한 역사 학자들 혹은 역사 교사들, 역사 강사들이 점점 많이 나왔는데 한 최근 2, 3년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부터 지리에 관련된 책들이 요즘 꽤 많이 나왔어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지리의 힘이라는 굉장히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도 하나 나왔고요. 그다음에 제가 요즘 읽고 있는 거는 데이터를 가지고 지도를 좀 보는 책도 있는데 그런 것도 나와 있고요. 이런 것처럼 이제 지리도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데 그다음에 최근에 지금 아까 또 부동산을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이유를 하나 고르라면은 금리죠. 금리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대출 금리가. 근데 우리나라 금리가 왜 오르냐? 미국 금리가 올랐거든요. 그럼 미국 금리가 왜 올랐냐? 인플레가 너무 심해진 거예요. 왜냐면은 미국의 경기가 점점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럼 미국의 경기가 왜 좋아지냐?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인 거 하나 고르라면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입니다. 근데 거기서 전쟁이 왜 났냐?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이렇게 해석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전 세계를 지리 하나로 다 볼 수는 없지만
경제, 사회 등등 다양한 분야 중에 이제 지리로 좀 세계를 바라봐야만 풀리는 문제들 혹은 해석이 되는 문제들이 많다라는 거를 이제 조금씩 알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지리가 좀 성장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네, 그 다음에 역사 교육입니다. 사실 지리를 더 얘기하고 싶지만, 자, 역사 교육은요, 역사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말 좋아요. 역사책도 많이 읽고요, 정말 범위가 넓고요, 지리보다 책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육부에서는 역사는 과거 인류의 삶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재 우리 삶의 모습을 과거와 연관시켜 살펴봄으로써 인간과 삶에 대한 이해와 안목을 기르는 과목이라고 하는데, 선생님들이 배우셨던 역사 그 수업 중에 이런 수업이 있었나요? 과거를 가지고 현재를 해석하는 역사 수업? 제 기억으로는 초중고 때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저는 제가 안 좋은 학교를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과거에 있던 일들을 외워서 시험 보는 게 다였고,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역사가 정치사 위주예요. 즉 왕을 중심으로 그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정치적 사건이 있었고 이런 거 위주를 거의 배웠지, 그 외에 과거 인류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잘 안 배웠다라는 거죠. 그만큼 굉장히 역사를 보는 관점이 좁았는데, 이것도 이제 2015로 넘어오면서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께서도 학교 현장에 가셨을 때 이런 역사 교육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기존에 있는 역사 교과서를 좀 더 학생들의 삶과 연결을 시켜줄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시는 게 좀 학생들한테 재미있는 역사 수업을 하게끔 도와주는 게 이제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사 교육을 사회과 교육의 일부로 보는 관점과 별도로 보는 관점이 대립합니다. 즉 역사 교육 하시는 분들은요, 자기들이 사회과라고 생각 안 하세요. 나는 역사 전공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사회과 교육 내에 역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지리는 사회생활의 공간적인 측면을, 그다음에 일반 사회는 현상적 및 원리적 측면을, 역사는 사회생활의 시간적 측면을 다루고 있다. 즉 지리는 공간, 역사는 시간, 그 다음에 이 세 개의 학문들은 인간을 다루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사회생활에 대한 설명보다는 인간 행위, 즉 왜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를 가지고 해석해보고 또 상상력이 나오죠. 왜냐면은 자료가 다 없기 때문에 상상하는 거예요. 쟤네들은 왜 저렇게 했지? 뭐 예를 들면은 이방원이랑 정도전이랑 싸웠을 때, 왕자의 날이나 이런 다양한 일들이 있었을 때 그때 그 사람들은 왜 저런 선택을 했을까를 가지고 하는 게 역사 교육입니다. 그래서 수업을 아직 다 안 해보셨겠지만, 예를 들면은 그 요즘에 많이 하는 게 교육 연극 되게 많이 하거든요, 학교에서. 그러면은 역사랑 연극을 연결을 시키면은 역사 연극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어떤 애들은 뭐 신진사대부 역할을 해보고 어떤 사들은 뭐 다른 역할을 해보고 이러면서 좀 거기에 이제 감정이입을 해보면서 그때 그 사람들은 이랬을 수도 있겠다. 그 다음에 제가 옛날에 학생들이랑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인조가 그 했던 그 머리 3번 받고 저라는 그거 시켰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하고 되게 치욕적이래요, 진짜 해보니까. 그래서 실제로 인조가 화병으로 죽었어요. 그게 평생 그게 있어가지고 화병으로 죽었대요. 역사서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학생들한테 알려주니까 학생들이 좀 재미있게 역사를 좀 해보고, 교과서에 있는 걸 다 못 가르쳤어요. 그런 걸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근데 아이들이 알아서 이제 그때부터 스스로 공부를 하게끔 좀 원동력이 되어준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그냥 스스로는. 그래서 역사 교육의 목표는, 우리는 역사에 대해서 지식만 배웠지만 사실은 역사 속에서 교훈도 배워야 되고요, 유산의 전승도 있어야 되고, 현재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인격과 교양을 육성하고 역사 의식과 역사적 사고력을 기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역사 의식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 근현대사 쪽으로 왔을 때. 제가 이게 정치적 자, 진짜 우리나라의 근현대사 중에 가장 평이 극과 극으로 나뉘는 사건은요 5.18이에요. 그래서 어떤 논문을 봤는데요, 광주 지역 고등학생들과 대구 지역 고등학생들이 생각하는 그 5.18에 대한 그 이미지가요 완전 정반대예요. 이 조그만 한 나라에서. 그런 것처럼 학생들한테 이 역사의식을 가르친다라는 게 과연 무엇일지가 저는 역사를 가르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옛날 거 뭐 고조선, 뭐 고구려 이런 거 가르치는 건 쉬워요. 그냥 전달하는 거니까. 근데 이런 어느 정도의 가치적 문제가 들어가 있는 거에서는
야 이게 내가 말실수를 해가지고 민원 들으면 어쩌지? 라는 게 항상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제가 이번 주 화요일 날 뭘 가르쳤냐면은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가르쳤어요. 초등학생들한테. 야 근데 이게 저는 그 반에 한 학생의 집에 문제가 있는 걸 알아요.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고요. 어머니가 키우고 계시다가 어머니가 재혼을 하면서 아들을 외할머니한테 버리고 갔어요. 그 아이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그 걔의 형을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가정사를 아는데 그 가정사를 아는 상태에서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가르치다 보니까 걔는 조손가족이잖아요. 근데 제가 조손가족에 대해 얘기하고 이혼가족, 재혼가족 이런 거를 언급하는 게 너무 약간 미안한 느낌? 사실 그냥 교과서에 있는 건데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다양한 가치들이 있는 다원화 사회다 보니까 그런 거에서 좀 어려운 게 있다. 뒤에서 또 문화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사 의식인데요. 이게 사실 저는 이 내용이 초등 임용에 안 나올 줄 알았거든요. 이걸 한번 냈어요. 저는 약간 양심이 없는 거지 이거는. 근데 이거는 좀 심각한 거고 사실 이건 틀리라고 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맞추면은 그냥 1등 하는 거고 네, 이거는 그냥 나왔으니까 제가 다시 껴 넣은 거고 사실 얼마 전까지 이거 없었어요. 제 그 PPT에. 근데 냈으니까 여튼 자아의식, 존재의식, 시간의식, 변화의식, 실천의식이라는 거를 역사의식 속에 있는데 그 중에서 시간의식인가를 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제 이거는 중등 거고 그다음 역사적 사고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초등사회과에서는. 그래서 문제에 처했을 때 역사적 지식을 활용해서 역사 문제에 과서를 세우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면서 역사를 이해하려는 복합적인 정신 능력이다. 이것도 임용에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나올만 하다고 저희가 얘기했었는데 연대기 파악력은 이제 시간 순서대로 역사를 좀 파악하는 능력, 역사적 탐구력은 사료를 보고 그 사료 속에서 다양한 의미를 찾아내는 능력, 그 다음에 역사적 상상력은 이제 역사가 모든 게 다 서술이 돼 있지 않고 띄엄띄엄 있다 보니까 그 비어있는 곳을 학생들이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채워 넣는 거를 역사적 상상력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역사적 판단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들이랑 약간 재판관의 입장에서 옛날 사건을 평가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세조가 이제 반정을 일으켰을 때 야 이거 이 세조의 이런 게 뭐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냐, 그다음에 뭐 중종 반정 이런 거를 가지고 좀 토론 학습을 해보는 거를 역사적 판단력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사고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요. 이제 나중에 이거를 보시면서 단순히 나중에 교과서를 평가를 하실 때 이 내용이 너무 이제 학생들한테 지식 위주로 가는 것 같다. 그랬을 때 역사적 사고력 중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 바탕으로 탐구학습으로 교체를 해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을 해주시면은 훨씬 더 좋은 교과서가 되겠죠. 그다음에 역사 교육의 내용은 뭐 이런 게 있다고 하고요. 뭐 지식 있고 사고력, 태도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정치 교육입니다. 가장 사회과에서 가르치기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정치 교육은 정치 내용의 주입을 통해 특정한 정치적 태도와 행동 성향을 육성하려는 의도적 노력, 정치 체제의 주범과 가치관을 구성원에게 내면화시키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고 우리나라 민주주의 이제 반대가 독재인데 제가 지난 학기까지는 국민대 법대에서 시민교육론을 가르쳤거든요. 근데 거기는 유학생이 진짜 많아요. 어디 유학생이 많냐면 중국 유학생이 진짜 많아요. 근데 민주주의 가르치는 데잖아요. 그러면 민주주의의 발레가 다 중국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거 말하다가 잘리는 거 아니야? 뭐 테러 나가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좀 봤는데 결국은 이제 정치라는 건 우리나라에서는 민주주의의 정치 체제를 가르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발레 같은 경우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60, 70, 80년대 군부 독재를 좀 반대적인 사건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정치 현상을 과학적으로 탐구하거나 정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사고 능력을 발달시키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선거 때 제가 재미있게 학생들한테 했던 게 선거 직전에 각 집마다 그 포스터 같은 거 다 오잖아요. 다 가지고 오라 그래요. 집에 배달된 거. 그러면서 우리 마을에 나온 후보들의 그 정책 공약들을 표로 만들어가지고 비교를 해요. 그거를 직접 투표까지는 하진 않는데 그냥 해보고 이 사람은 이 공약을 내세웠네, 비슷한 것도 있네 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공약 같은 걸 좀 배우려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도 좀 재미있게 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치 교육은 학생들이 정치 현상에 대해 이해력을 획득하고 그것을 변화시킬 능력을 습득하는 과정이다. 제가 요즘에 쓰고 있는 논문 중에 하나가 이 정치 교육에 인공지능을 어떻게 넣냐에 대해서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시작된 이유가 구글에서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인공지능 시대의 민주주의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라는 거였고, 학생들한테 첫 번째 했던 질문이 이거예요. 얘들아, 인간이 대표를 뽑을 때랑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신해서 대표를 뽑을 때 어떤 게 더 합리적일까? 라고 물어봤는데 성인들은 대부분 인간을 선호해요. 근데 초등학생들은요 반반 나와요. 근데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은 애들이 되게 정확한 게, 선생님 학교에서 학급 회장이나 전교 회장을 뽑을 때 그 학생의 공약이나 능력을 보는 게 아니라 인기 투표로 가는 경우가 정말 많다. 체육을 한다고 회장이 되거나 아니면 키가 크고 힘이 세다고 회장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인공지능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대신 선출해 주는 게 더 합리적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그 말에 비판을 하긴 좀 애매한 거예요. 왜냐면은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이들 입장에서 맞는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가지고 학생들이랑 토론도 좀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엔트리에 들어가서 뭐 선출을 해본 다음에 이제 그 과정의 문제점을 가지고 토론도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후보를 고를 때 어떤 그 후보를 골라야 하는가를 이제 할 건데, 제가 강의 계획서에 중간에 인공지능 몇 개 넣어놨거든요. 그때 했던 거 샘플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이제 정치 교육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정치 교육에서도 이런 거를 키우기 위한 건데, 이거는 그냥 제가 예시로 보이는 거고, 이거는 시험에 내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강론에도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것만 있다 하고 넘어가면 되겠고요. 자, 법교육입니다. 자, 법교육이 최근에 갑자기 한 달 만에 이슈가 됐어요. 그 이유는 학교폭력 때문에, 학교폭력이 최근에 엄청나게 이슈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법교육이란 말이 없다가 생긴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에 대한 기본 지식과 이해에 기초하여 법적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과 태도를 발달시킴으로써 법률 생활을 자율적으로 영위하는 시민의 자질을 기르는 교육입니다. 이런 걸 이제 법적 시민성이라고 하는데, 전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다 보니까 법에 따라서 해결되는 문제들이 정말 많은데, 법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그 사회적 해결 능력 자체가 너무 다르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선생님들께서도 뭐 올해 3학년이시니까 내후년에 이제 그 임용이 되셔가지고 내가 살고 있지 않은 다른 지역에 가면은 집을 얻으셔야 되잖아요. 부동산 전세 계약, 그다음에 뭐 집 살 때 등기부 등본, 이런 거 떼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계약서 쓰는 방법, 혹이나 사기 당하지 않을까, 이런 거 등등을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사회에 나간다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법교육을 하시는 분들 중에 생활법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분들은 그런 거 가르치자 라는 걸로 이제 가는 거죠. 요즘에 가면은 뭐 전세금 떼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 정말 많이 올라오거든요, 인디스쿨에. 아, 진짜 많아요. 워낙 사기가 많아가지고 서울은.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거를 모르니까 그런 거를 좀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단순히 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아니라 법을 지키려는 태도도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되게 좋은 교사는 아니에요. 좋은 교사는 아니고 막 참교사 학생들한테 뭐 사랑을 받고 모범이 되는 교사는 아닌데, 딱 제 원칙은 제가 말한 건 지켜요. 예를 들면은 애들한테 너는 욕하면 안 돼 라고 가르치면은 욕을 하면 안 되죠, 애들 앞에서. 예. 그 다음에 무단횡단하면 안 돼 하는데 무단횡단하면 안 되는 거고, 그렇게 이제 맨날 가르치는데 정말 안타까운 게 그 학교 앞에 횡단보도 보면요, 초등학생들이 법을 더 잘 지켜요. 무단횡단 신호 잘 지켜요, 초등학생들은. 그렇게 어른들이 어겨요. 그런 걸 보면서 야, 내가 백날 가르쳐도 보고 배우는 게 너무 나쁜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지금 교육의 목표, 특히 초등 같은 경우는 법을 지키려는 태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이런 또래 법정 같은 게 있는데, 사실 초등학교도 이걸 많이 했었어요. 또래 법정 뭐 이런 걸 했었는데, 이게 초등학생들한테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돼서 요즘에는 좀 그 초등에서는 많이 없어졌고요. 중고등에는 남아있는 학교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학교 폭력 때문에 다시 또 커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나중에 한번 학생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면 좋은데, 이게 저도 한번 해봤는데 분위기를 좀 잘 잡아야 되는 게, 분위기가 애매해지면요 인민재판처럼 돼요.
잘못된 애 한 명 두고 반 전체가 토의하는 거잖아요. 애매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반 내에 사긴 좀 그렇고 좀 학교에 정식적인 기구가 있을 때를 가지고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것도 보시면은 내용인데요. 맥주 3병 훔친 10대한테 후회하는 일 적어 냉장고에 붙이기 처분이래요. 저 이거 초등학생들한테도 보여줬거든요. 애들이 비웃더라고요. 아니 선생님 10대면은 술을 먹으면 안 되는 게 1번이고 심지어 훔치기까지 했는데 저게 무슨 처벌이냐고. 이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학생들이 좀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이게 좀 더 커지겠죠. 그다음에 법교육 같은 경우는 이제 법적 시민성을 기르는 게 목표이다. 이 법적 시민성의 가장 중요한 거는 법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법을 지키려는 의식이 더 중요하다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제교육입니다. 저는 AI도 하고 4차 산업혁명도 하고 이제 그런 걸 통틀어서 뉴노멀 사회라는 말을 쓰는데 저는 그쪽에 좀 관심이 많아요. 왜냐면 사회가 앞으로 바뀔 거기 때문에 그 사회를 가르치는 사회과 교육도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쪽이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경제 쪽이 정말 많이 바뀔 것으로 예상이 드는데 경제교육의 목표는요,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생활을 합리적으로 영위하는 경제주체의 자질을 길러주는 교육인데 우리나라도 지금은 뭐 엄청나게 논의가 많이 되진 않지만 기본소득에 대한 내용들이 좀 언젠가 이슈가 좀 됐었죠. 그 다음에 한동안 코로나 때는 전 국민에게 조금씩 줬었고 10만원, 20만원씩. 근데 생각보다 전 세계적으로 기본소득을 준비한 나라들이 꽤 있대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근데 그 이유가요, 노동이 종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생산도 하고 소비가 돼야만 사회가 돌아간 자본주의 체제인데 일할 수 있는 노동자의 그 여건이 줄어들면서 소비 자체가 안 돼 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경제가 멈출 수도 있다라는 생각하에 선진국들이 이거를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이거를 가장 강력하게 추진했던 데가 스위스인데요. 스위스가 월 300만 원을 주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국민투표를 했었는데 부결이 됐어요. 근데 누가 반대를 했냐면요, 가난한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요, 부자들이 찬성을 했어요. 우리의 상상과는 반대인데 그 이유가, 자, 지금 복지 체제에서 누가 더 이득을 많이 볼까요? 돈 내는 거에 비해서. 왜? 가난한 사람들이죠. 가난한 사람들은 이미 300만 원 이상의 복지를 받고 있었어요, 스위스에서. 부자들은 원래 못 받고 있었고 거의. 근데 전 국민 동일하게 300만 원을 준다고 하니까 부자들 입장에서는 없는 돈이 생기는 거고 가난한 사람들은 혜택이 줄어들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싹 반대를 해버리니까 부결이 돼버리더라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스위스가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앞으로도 사실 전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지금까지 우리가 학생들에게 가르쳤던 생산과 소비, 그다음에 소득 이런 개념들이 많이 바뀔 거라는 거죠. 미래 사회에서는. 그래서 그거를 좀 준비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특히나 우리나라 교과서 보면은 생산이랑 소비 중에 생산을 먼저 가르쳐요. 그 다음에 소비를 가르치거든요. 근데 초등학생들이 생산을 하려면요 한 15년 남았거든요. 걔네한테 생산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걔네는 소비는 해요. 그러니까 소비를 가르치고 생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발달 관계상 이게 경제학에서는 생산이 더 중요하니까 생산부터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게 경제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학문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그래서 이제 기본소득이나 이런 도입 사례들도 있었다. 이게 언젠가는 교과서에 들어올 날이 이제 있겠죠. 그래서 경제교육 목표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 이 밑에 거는 잘 안 보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사회문화교육이 아까 그 말씀드렸던 가족제도, 그다음에 뭐 다문화사회 이런 거를 좀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사회현상과 문화현상에 대해 이해에 기초하여 사회적 문화적 문제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과 보편적 가치를 함양하여 사회생활과 문화생활을 주체적으로 영위하는 시민을 기르는 교과입니다. 그래서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 문제이고,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기까지 이제 분과에 대한 내용이었고,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회과의 교수학습 모형인데, 이거는 사회과 교육 1에서는 이거보다 훨씬 더 길게 배우실 거예요. 예를 들면 사회과 교육 1은 3학점짜리를 혼자 가르치거든요, 강사가, 교수님들께서. 그러면은 탐구 수업 하나 가지고 3시간이 가요.
그만큼 내용이 방대한 내용인데 저희는 그 과목은 아니니까 제가 짧게 가지고 온 거고 그냥 맛만 보셔라 정도예요. 그래서 혹시나 이번에 뭐 실습을 나가셨을 때 사회과 수업을 하시면은 이런 모형들을 가지고 수업을 하시면 되는 문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교과서 분석하실 때도 이런 탐구학습에서 이렇게 보면 되겠구나 정도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탐구 수업은요, 현대사회에서 복잡한 사회 문제의 원인에 대해 과학적으로 탐구하여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과학적이라는 거는 사이언스가 아니라 연구 방법이에요. 사회과학적 방법. 즉 탐구 문제를 설정해서 가설 설정해서 객관적으로 이게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를 하는 거를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따라서 가르치는 수업을 탐구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과에서는 사회 문제를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요구가 되고 있고요. 사회 문제에 대한 과학적 탐구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획득하는 사회 탐구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어떤 이론을 저희가 할 때 어떠한 사람들이 어떠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가설을 세웠다면은 그게 타당하면은 그게 이제 지식으로 자리를 잡는 거죠. 예를 들면 특히 이제 경제 같은 데서 보시면은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수요 공도 곡선, 이런 것도 다 이런 탐구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일반화가 돼가지고 나온 지식들인 거고, 이런 게 쌓여가지고 이제 이론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학생들한테 이러한 지식의 그 획득 과정을 가르치는 게 탐구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 탐구는 학생들이 문제와 관련된 지식들을 습득하고 문제를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래서 탐구는 이제 지식 탐구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학생들이 스스로 탐구하는 방식을 가르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탐구 학습을 좋아하시는 분들, 사랑하시는 분들은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치고자 하면은 꼬마 사회과학자로 기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즉, 뭐 이 학생들이 경제학자처럼, 그러니까 경제학자처럼 어려운 걸 하는 게 아니라 경제학자가 생각하는 방법을 초등학교 수업에서 그대로 하기를 바라는 게 이 탐구 수업의 기본적인 목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사회과학자처럼 학생이 스스로 사회현상이나 문제에 대하여 과학적 방법으로 조사하여 일반화된 지식을 형성하는 과정과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래서 조사할 문제의 성격에 따라서 양적 연구는 이제 통계하는 거고, 질적 연구는 이제 인터뷰하는 건데, 이러한 방식으로 검증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탐구의 목표는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서 사회 현상을 설명하거나 예측하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사회과에서 탐구 수업은 사회 현상이나 문제에 대한 과학적 조사를 통해 일반화된 지식을 도출하는 사고의 과정을 가르치는 교수 방법인데요. 순서는 이렇습니다. 자, 문제 제기 및 용어 정의, 가설 설정. 가설이 뭐뭐 하면 뭐뭐 할 것이다 라는 거고, 이 과학에도 나오죠. 그 다음에 자료를 수집한 다음에 그 자료를 분석해서 이 가설이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 보고, 타당하지 않으면 가설 설정으로 다시 넘어가서 새로운 가설을 또 해보는 거고, 만약에 타당하다 그러면은 일반화를 시켜가지고 이러이러한 게 성립이 되는구나 라고 결과를 땅땅땅 내리고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기본적인 탐구학습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일반적인 수업 모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거의 단점이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어려워요. 가설 설정을 학생들한테 시키면은 6학년 학생들도 생각보다 가설 설정 진짜 어려워하거든요. 왜냐면 말 자체가 어렵잖아요, 이게. 근데 이거를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에서도 쓰라고 하니까 좀 맞지 않는 점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할 때는 보통 가설을 교사가 많이 설정해 주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뭐 개별 학습보다는 우리 반 전체가 하나의 가설을 만들어 가지고 함께 탐구를 해볼까요? 라는 식으로 수업을 많이 합니다. 3, 4학년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저는 사회과 전공자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사회를 매일 가르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얘네가 2학기쯤 되면은 잘해요.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근데 이제 이거를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은 2학기가 끝나도 못하는 거고. 그래서 좀 이런 것도 다 연습이 좀 필요하다, 드릴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일반화된 지식이라는 거는 사회 현상을 보다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토대를 제공하는 것을 일반화된 지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자료 분석 같은 경우도 해야 되는데,
학생들한테 자료조사 해오라고 하면요, 대부분 네이버 긁어옵니다. 지식인을 긁어오는 경우가 많아서, 예를 들어서 자료조사를 시킬 때 자 얘들아 지금부터 인터넷에 검색해봐 라고 하면은 정말 자료의 질이 많이 떨어져요. 그랬을 때 좀 도움이 되는 게, 얘들아 이 사이트에, 예를 들면 우리가 기후에 대해서 배울 거다 그러면은 기후와 관련된 괜찮은 사이트를 한 3-4개 정도를 알려준 다음에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것과 관련된 정보만 찾아봐봐 하는 거죠. 그러면은 뭐 기상청도 있고 기후 누리집도 있고 그런데 들어가서 찾다 보면은 데이터나 자료라는 거는 요렇게 찾는 거라는 거를 이제 이해하고 나중에 스스로 홈페이지도 찾아갈 수 있다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도 좀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4학년에서 처음 이제 뭐 학생들이 표를 그리고 그 표를 해석하는, 분석하는 방법을 초등학교 4학년 사회에 처음 배워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수학 시간에도 처음 배워요. 4학년 때. 그러니까 이게 학생들이 사회를 먼저 배워버리면은 사회 시간에 그래프를 배우고 그 다음에 수학 시간에 배우는 거예요. 순서가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수학 시간에 배우고 사회 시간에 배우는 게 좀 좋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최근에 이제 데이터 시각화라고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데이터 준 다음에 이거를 표나 다양한 방식으로 그려보라고 하는 것도 생각보다 재미있는 활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과학적 탐구력은 문제 해결을 위한 가설을 설정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검증하는 이 과정 자체를 사회과학적 탐구력이라고 하고요. 이 탐구 수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 사회과학적 탐구력을 기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탐구 수업의 절차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 다 보지 마시고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요거 있죠. 이게 교육과정에 나오는 절차이기 때문에 요것만 보시면 되고요. 이런 거 이제 이 뒤에 있는 거는 이제 이거에 좀 기반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들면은 좀 수업의 모습만 잠깐 보여드리면 청소년 범죄의 원인을 탐구하는 능력을 한번 길러보자 라는 수업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는데 청소년 범죄의 증가 이유가 무엇인지 탐구할 문제를 만들고 그 가설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해 분석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학생들이 다양한 가설을 세우는 거예요. 청소년 범죄가 이렇게 해서 높지 않을까요? 이런 원인 때문에 높지 않을까요? 다양하게 던져보는 거고, 이제 그거를 교사가 하나로 모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첫 번째 이제 문제 제기 단계에서 어떻게 보면은 사회과뿐만 아니라 모든 교과에서 가장 어려운 거는 문제 제기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선생님들 그 실습 나가셔서 수업할 때 첫 번째 순서가 보통 뭐죠? 동기 유발이죠. 동기가 유발이 될까요? 동기가 유발이 안 돼요. 네. 아니 학생들한테 수학을 가르치는데 덧셈 뺄셈에서 동기가 유발이 된다? 흥미가 유발이 된다? 가끔 한두 명씩 있겠죠. 근데 사실 되게 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사회과도 마찬가지예요. 사회과에 있는 내용이 그걸 좋아하는 학생이랑 상관이 없는데 안 좋아하는 학생들한테 얘들아 재미있지 않니? 라고 물어보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교과서 이외에 말고 학생들이 좀 흥미를 가지 만한 주제들을 좀 뽑는 게 어떻게 보면은 교사의 역량이라고 좀 저는 이제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관련된 시청각 자료, 뭐 신문 기사 등을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자극하고 문제의 해결책에 대해 조사할 필요성을 느끼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교사의 주요 역할은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와 관련된 사실의 탐구를 위해 필요한 문제를 만들도록 인도하는 것이다. 즉 흥미를 갖게 만 해도 정말 성공적인 수업이 되는 거고, 그 뒤엔 학생들이 알아서 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탐구해야 할 질문은요, 이거는 사회과학적 방법을 하기 때문에 가치적인 거를 가르치지 않아요. 대부분 사실적인 것만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설이나 이런 거 설정을 할 때 가치 문제와 관련된 형태의 질문은 제외를 해야 한다. 그래서 사실과 관련된 예시를 보면은 청소년의 범죄가 과거보다 현재 더 증가되고 있는가? 완벽히 사실이죠. 그 다음에 청소년 범죄가 증가되는 추세라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자, 그 다음에 가정환경이 청소년의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가? 다 사실에 대한 문제들입니다. 근데 가치에 대한 문제는 밑에 보시면은 청소년의 범죄를 사법기관에서 해야 되는가? 학교에서 해야 되는가? 이건 사실 문제는 아니에요. 이거는 학생 범죄를 어떤 관점에서 보냐에 따라서 처벌해야 되는 기관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건 가치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저희가 좀 뒤에서 배울 문제 해결 학습이나 의사결정 수업 모형에서 배우는 거고, 위에 있는 질문들을 우리는 탐구 수업에서 많이 다루고 있다. 즉 우리는 성취 기준을 보고 이 성취 기준이 어떤 모형에 적합할지를 알아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지리과 같은 경우에는 그 대표적인 게 그런 거죠. 그 강릉 지역이 이제 따뜻하잖아요. 강릉이 이제 동해바다랑 태백산맥 때문에 따뜻하다. 그러면 그런 가설을 세우고 왜 진짜 그런지 찾아보는 과정은 다 사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게 탐구학습에 굉장히 주요한 소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탐구 문제와 관련된 주요 용어들을 명확하게 이제 제시할 필요가 있는데, 생각보다 학생들이요 잘 몰라요. 단어 수준을 모르고요. 제가 얼마 전에 충격적인 결과를 봤는데,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의 이 직업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몇 개나 알까요? 직업 개수. 이게 지역에 따라 좀 다른데요. 강남 지역은요 30개가 넘어요. 전체 학생의 평균이. 근데 강남 지역이 아닌 좀 살기 어려운 지역 같은 경우는요 평균 10개가 안 된대요. 초등학교 5학년 기준으로. 그러니까 직업이면은 사실 우리 삶에서 되게 많이 보고 뉴스에서도 많이 보고 많이 접하는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평균적으로 아는 개수가 10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특히 우리가 사회과에서 다루는 이 어려운 용어들은 더 모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용어들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중요한데, 청소년이라고 하면은 몇 살부터 몇 살까지냐. 예를 들면 학생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학생, 고등학생이요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거는 정확한 정의가 아니죠. 학교 안 다니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학생이 아니라 나이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범죄는 도대체 뭐냐, 범죄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그 다음에 일탈 비슷한 용어들이랑 뭐가 다르냐, 이런 것처럼 이런 개념학습 모형에서 배울 텐데, 이런 것과 좀 비교해보고 개념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탐구학습에서. 그 다음에 사실탐구에서 가설이라는 거를 학생들이 만드는데, 가설은요 잠정적인 해답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스스로 탐구할 문제이고 두 요소 이상의 상관관계를 말하는 거죠. 자, 가설을 설정할 때 교사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학생들은 교사가 제공한 정보와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 및 경험을 종합해서 잠정적인 해답, 즉 가설을 제시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아까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 다음에 가설은 어디에, 그 뒤에 수업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에 대한 약간 방향성을 나타내는 건데, 밑에 예를 보시면 가설이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더 많이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으면은 그 뒤에 자료를 수집하는 분에 대해서는 이런 것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해야 되는 거고, 그 밑에 같은 경우는 한부모 가정의 청소년이 양부모 가정의 청소년보다 더 많이 범죄를 저지를 것이다, 이렇게 주제를 설정할 수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뒤가 많이 갈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수집은요, 학생들이 가설이 옳은지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실과 증거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객관적인 자료로 수집을 하는 게 좋겠죠. 주관적인 거는 신뢰도가 떨어지니까. 근데 학생들이 찾아오는 자료는요 사실 객관적인 게 드물어요. 학생들이 쉽게 가져오는 것 중에 하나가 신문기사입니다. 신문기사는요 객관적인 자료가 아닙니다. 신문기사는 기본적으로 사실을 전제한다고 쓰는 게 신문기사이지만, 사실은 그건 기자의 주관적인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냥 단순히 기자라는 이유만으로 신뢰도를 확보하기는 어렵죠. 그 상호 검토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학생들한테 객관적인 자료가 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을 때, 실제로 나온 통계 결과나 이런 정부가 인증하는 거나 이러한 자료가 해당이 된다라고 알려주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이 저학년이거나 지적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교사가 직접 이제 가설을 만들어서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게 굉장히 좋다. 그 다음에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서 교사는 관련 자료들을 찾을 수 있는 인터넷 주소나 도서 목록, 도서관 등을 알려주고, 아니면 아예 너무 학생들이 탐구학습을 처음 한다, 아예 인쇄해서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패들릿에다가 괜찮은 자료 몇 개 띄워놓고 들어가서 확인해보고 이거 가지고 탐구학습 해봐 라는 것도 처음에는 좋았던 것 같아요. 애들이 익숙하지 않을 때는. 그래서 이제 검증에 대해 가설의 성격에 따라서 자료 수집의 방법이 달라진다. 이거는 이제 그냥 넣은 거고 안 고쳐도 돼요.
그다음에 이제 객관적 자료를 이런 거를 이제 수집한다. 이제 우리나라 국가 기관에서 나온 자료 등을 보면은 뭐 어떻게 벌어진다. 그러니까 남자가 좀 더 여자 학생들보다 여자 청소년들보다 범죄를 좀 더 많이 저지르는구나 라는 식으로 결과를 내릴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수집된 자료는 가설과 관련하여 비판적으로 분석되고 평가되어야 가설을 증명하는 증거로 사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은 가설 검증에 적합한 자료와 부적합한 자료를 분리하고 적합한 자료가 무엇인지 선택을 해야 되고요. 그 자료들을 평가해보는 수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탐구 수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한 차시 40분 내에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 최소 좀 어느 정도 학생들이 탐구 수업에 대해서 경험이 많다라고 하면 한 2시간 정도, 그 다음에 좀 길면 한 3-4시간 정도에 걸쳐서 하는 게 탐구 수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설 검증 마지막인데요. 자, 자료의 범위 안에서 일반화된 지식을 형성한다. 근데 이제 자료 범위 안에서 형성이 안 되면은 논리적으로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흔히 범하는 오류를 정리해 놓은 건데요. 첫 번째는 조건화되지 않은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즉, 자료를 해석할 때 주어진 자료의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상황과 시대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일반화된 오류입니다. 예를 들면은 해당 자료가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추세만 알려주는 거였는데 이걸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항상 그래왔어 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는 몇 개의 사례를 가지고 전체인 것처럼 판단을 하는 거고, 자, 거짓 원인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원인 결과 자체를 잘못 파악한 경우, 그 다음에 잘못된 유추의 오류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유사한 특성과 구조를 갖지 않은 대상들을 유사한 것을 비교하면서, 즉 관련이 없는데 관련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게 잘못된 유추입니다. 저런 게 생각보다 이제 많다는 거고요. 근데 실제 사회과 수업에서는 대부분 교사가 혼자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다양한 원인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가르쳐야 될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 역사 같은 경우는요, 고조선부터 그 근현대사 초반 일제강점기 독립 직전까지요, 한 학기에 다 배워야 돼요. 5학년 2학기에 역사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헉헉대면서 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르칠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교사가 일방적으로 전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첫 번째 펼쳐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생각보다 사회과에서 활동을 하기에는 학생들의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6학년, 5, 6학년 정도 되면 괜찮은데 3, 4학년에서 기본적인 사회과 모형을 적용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활동을 하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그냥 교사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냥 활동을 진행을 하는 거지, 이렇게 딱딱딱 떨어지는 수업 모형을 적용하지는 잘 않습니다. 그래서 뭐 입시 위주의 교육 환경도 있고, 사회 교과서가 탐구 수업에 적합하지 않고, 그 다음에 사회 교사가 탐구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게 주요 원인이고요. 근데 이제 교사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따르지 않고 가설을 세우는 것도 도와주고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근데 초등교사는 정말 힘든 게요, 너무 많은 교과를 가르쳐요. 중등은 뭐 중등교사를 뭐 무시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똑같은 거를 계속 가르치잖아요, 평생을. 비슷한 학년을. 그러다 보니까 수업 준비에 대한 여유는 초등교사보다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초등교사는 사회도 해야 되죠, 과학도 해야 되고, 수학도, 국어도, 음악, 미술 해야 되고, 맨날 퇴근하면서 내일 미술 시간에 뭐 하지? 내일 체육 시간에는 뭐 하지? 그 다음에 아침에 분명히 이제 운동장에서 학생들이랑 체육을 하려고 다 생각하고 세팅해놓고 집에 갔는데 아침에 비가 와요. 저걸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모든 초등교사들한테 탐구 수업을 이렇게 완벽하게 하라고 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께서도 나중에 한번 좀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지침 같은 것만 확인하시고, 자, 이제 문제 해결 학습입니다. 자, 문제 해결 학습은요, 모든 교과에 다 있어요. 수학에도 있고요, 국어에도 있고요, 과학에도 있고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업을 할 때, 초등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위에다가 단원 적고 밑에다가 학습 목표나 학습 문제를 적죠. 즉 우리가 하는 수업 자체가요,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학습 문제를 해결하는 게 수업이다 보니까 내가 어떤 수업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게 탐구 수업인지 의사결정인지 애매하다 하면 대부분 문제 해결을 쓰세요. 근데 그게 맞기도 하고,
왜냐면 기본적으로 체제가 비슷하니까. 그래서 칼 포퍼는 모든 삶은 문제 해결이다라는 책에서 우리는 매일 생활 속에서 많은 문제에 직면하고 모든 삶은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지금도 선생님들 머릿속에는 제 강의가 잘 들어오실 수도 있겠지만 내 개인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이제 그게 이제 가장 큰 고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문제를 머릿속에 가지고 있고 그거를 삶에서 해결하는 방법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게 사회과에서의 문제 해결 수업 모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의 성격과 종류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과정이 매우 다양하고요. 앞에 있던 탐구학습과 다르게 문제 해결학습 같은 경우는요, 가치가 혼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 이제 문제의 성격부터 함께 보시면은, 자, 문제는 우리가 어떤 것을 필요로 하거나 해결해야 하는데 그것을 획득하거나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를 때 직면한다 라는 게 이제 문제이고요. 우리가 해결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즉 내가 해결 방법을 알고 있으면은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반대로 내가 잘 모르는데 현실적으로 해결 자체가 안 되는 것도 문제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은, 자, 학생들이 나는 미국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허무맹랑한 말이죠. 자, 이런 거는 문제로 보기에 좀 애매하다는 거예요. 한국 대통령도 아니고 미국 대통령인데. 그래서 문제란 사람들이 어떤 맥락에서 해결할 가치가 있다고 믿는 미지의 세계입니다. 즉 맥락이라는 거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게 학교폭력이 이슈가 되니까 학교폭력이 지금 다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선생님들이 초등학교 다니실 때 학교폭력이 처음 생겼을 거예요. 2012년 13년도에 처음 학폭이라는 게 만들어졌고요. 그때부터 처벌을 내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를 다녔던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학교폭력이란 말 자체가 없었어요. 그냥 왕따라는 말은 있어도 학교폭력이란 말은 없었고요. 그냥 지금은 욕 한 번 하면 학교폭력에 해당이 되지만 그때는 욕은 왕따로 포함도 안 됐거든요. 근데 그건 뭐냐면은 똑같은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그때랑 지금이랑 맥락이 다르고 그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지금 초등학교 교과서에 그 인권 단원에 옛날 사람들이 생각하던 인권에 대해서 배우는 차시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세종대왕이 예로 들어요. 그때는 뭐 노비가 출산을 하면은 100일 동안 출산휴가를 줬다, 세종대왕이. 그래가지고 굉장히 인권을 생각하는 왕이었다. 이게 근데 앞뒤가 안 맞는 게요, 노비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인권의 가장 끝판왕이 사실 노비거든요, 노예제도. 근데 그것과 출산휴가, 그 사람들한테 출산휴가를 줬다고 인권을 생각한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교과서를 교육과정을 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당시 맥락을 기준으로 그나마 이 왕이 많이 신경을 써줬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물론 지금 보면 말이 안 되는 거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결국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파악할 때는 그 맥락을 파악해서 맥락을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 해결 학습 모형에서 이런 문제들을 보통 다룬대요. 근데 초등학생들이 이거를 다 공부하기엔 너무 어려워서 이거는 이제 초등학교 수준이 아니고 넘어가서 초등학교에서 다루는 문제들을 간략하게 해보니까 과학, 기술, 철학, 사회, 개인적 문제로 나눌 수 있고, 그 중에서 사회과에서 주로 다루는 거는 요 사회적 문제라는 거죠. 요 사회적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회과에서는. 근데 우리나라 교육과정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랑 1분만 있는 교과가 하나 있어요. 도덕입니다. 도덕은요, 전 세계에서 사회과 안에 있어요. 사실 윤리라는 학문이 사회과나 철학 안에 들어있는 존재이다 보니까 이 개인적 문제들을 사회과에서 다루거나 아니면 철학 과목에서 다루는 거지 별도의 윤리에서 다루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개인적 문제를 거기서 다루기 때문에 사회과에서 대부분 사회적 문제를 많이 다룹니다. 근데 가치를 포함해서 가르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개인적 문제도 좀 포함이 되기도 합니다. 자, 사회적 문제는요, 기본적으로 인간에 의해서 발생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구성원이 잘못되었다고 해결해야 한다고 인식할 때 문제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옛날 같은 경우는 지금도 몇몇 지역에서는 있는 문화라고 하는데,
자, 선생님들 자 이제 신규 발령 2년 뒤에 받으실 거니까 그때 접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교장 선생님이 은퇴를 한다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 친목회라는 곳에서 회식을 같이 해요. 근데 지금은 서울은 이 문화가 다 없어졌는데 한 10년 전까지만 무슨 문화가 있었냐면은 젊은 교사들이 나와서 재롱장치를 했어요. 어이가 없죠? 그때는 그게 당연한 거고 그걸 안 하면은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았는데 지금은 그걸 하는 게 이상한 문화가 됐죠. 근데 이제는 그거를 서울에 있는 교사들은 문제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옛날에 그 아시아나 항공 그 승무원들 나와서 회장님 그 생일잔치 때 그 뭐 노래 부르고 춤추는 게 되게 문제가 됐었거든요. 사실 그거랑 별 다른 게 없어요. 젊은 교사들만 해가지고 이렇게 노래나 춤을 하라는 게. 근데 이제 그런 것처럼 시대에 따라서 많이 변하게 되는 거고 선생님들께서도 우리가 학생들을 가르치지만 우리 문제들도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강남 서초에 있는 이제 교육 과장님 되게 높으신 분이죠. 네, 교육장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직위 해제를 당했어요. 왜 당했냐? 성 관련 문제로. 뭐 누구의 말을 잘못한 거죠. 말을 하면 안 되는 말을 이제 했는데 여하튼 옛날에는 그게 다 용인이 됐던 문화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고 살았는데 이제 지금은 그게 안 되는 문화인 거고 결국 학생들한테도 이런 거를 알려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유형의 사회 문제일지라도 시기와 사회에 따라 발생 원인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역사에서 가르칠 때 선생님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이 들어왔을 때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좀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식으로 좀 넘어갈 수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해결 방법도 시기와 사회에 따라 달라진다. 모든 시기와 사회에 적용이 가능한 객관적인 해결 방법이 제시되기 어렵습니다. 뭐 옛날 같은 경우는 뭐 나라가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반란을 일으켰죠. 군사적으로. 근데 지금은 그러진 않고 촛불 시위를 하죠. 이런 것처럼 사회에 따라 달라진다. 자, 그래서 사회 문제 해결 방법을 일반화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자, 문제 해결학습은 일상적 문제를 제시하고 그 문제를 분석해서 해결책을 찾게 하는 과정과 방법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삶 주변에서 문제를 탐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다양한 문제의 유형에 따라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과정이 다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료와 근거도 달라집니다.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 위한 일련의 인지적 활동을 문제 해결이라고 하고요. 즉 사회과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문제는 주로 이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상적 문제를 가르친다. 일상생활에서 학생이 직면하는 사회 문제를 다루는데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직면하는 사회 문제는 뭐가 있을까요? 그 아이들한테 생각보다 없어요. 네. 그러니까 얘네 사회 문제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놀이터가 더러워요. 놀이터에 뭐 그래서 그네가 고장 났어요.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 생각보다 그게 넓진 않아요. 얘네가 왔다 갔다 하는 공간이 반경 1km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실제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예를 들면은 그네가 고장 났어요. 근데 어른들은 놀이터에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는 건 아이들만 알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의 눈에서 얘네의 일상적 문제는 그네가 고장 난 거구나. 그러면은 이거의 해결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구청에 무슨 과에 전화를 하거나 홈페이지에 올려서 고쳐달라고 민원을 올리면은 여기가 와서 고쳐준다 라는 걸 학생들이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그 학생들이 커서 이제 성인이 됐을 때는 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운전을 하는데 아스팔트가 패여 있었다. 그럼 또 사회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차가 고장날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랬을 때 맞다 옛날에 배웠는데 구청이나 이런 데서 전화나 홈페이지에 올려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구나 라는 걸로 하는 거예요. 결국은 해결 방법 자체는 거의 비슷해요. 어른이나 학생이나. 근데 그 문제 자체를 얼마나 잘 학생의 눈높이에서 발견을 해서 학생들에게 안내해 주는가가 사회과에서의 수업 전문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최근에 쓰고 있는 것도 이제 학생들의 입장에서 얘네가 저는 서울에 있는 교사니까 저는 궁금한 거예요. 초등학생들은 서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얘네는 서울 하면 뭘 떠올릴까? 저는 서울 하면 떠올리는 게 제2로 떠올리거든요. 어른들은. 왜냐면은 운전을 하다 보면요 용인부터 보여요. 그러면 그게 보이면 저 이제 광주부터 올라가잖아요. 저게 보이면은 거의 다 왔다. 앞으로 1시간이네. 이러고 이제 그래
좀만 더 가자고 이제 마음의 위안을 갖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사람마다 다른 거고, 그다음에 학생들한테 그런 질문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학생들은 제1호텔 잘 얘기 안 하고 서울 하면은 한강 얘기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좀 자기 눈에 띄는 걸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좀 잘 보시면 되겠고, 저 이제 광주를 얘기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특정한 문제 또는 문제 해결 방안 자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해결 방법을 외우게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런 걸 체험해 봄으로써 나중에 다른 곳에 적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사회과는. 그래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일반적인 방법이나 능력을 가르치는 거다, 이거는. 그래서 직면하는 일상적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문제 해결력의 신장을 목표로 한다. 자, 그래서 제가 사회과에서 AI 교육을 하는 연구자 중에 하나인데, 되게 많이 들어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아니 굳이 사회과에서 AI를 왜 써? 지금도 할 게 많은데, 야 탐구학습도 있고 의사결정도 있고 사회과에서 굳이 해야 되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아요. 현장 교사는 물론 교수님들께도. 근데 요즘에 AI를 가지고 해결하는 문제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예를 들면 심야버스가 서울에 있거든요. N버스라고 해서 새벽 2시, 3시에 다녀요. 근데 그 노선도를 짤 때 그냥 아무데나 짜면은 안 되잖아요. 즉 사람들이 그 시간에 얼마나 많이 이용할 수 있는가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은 휴대폰 기지국을 기점으로 새벽 2시에 어느 기지국에서 어느 기지국으로 휴대폰이 많이 움직이더라 그런 빅데이터를 모아가지고 그 빅데이터대로 노선도를 짰어요, 심야버스가. 그러니까 확실히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노선도를 짠 거죠. 이런 것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 문제를 해결할 때 AI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사회과에서도 AI나 데이터를 가르칠 때가 오지 않았을까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의 반성적 사고 개념의 기초에서 발달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암과 행함의 통합성을 강조하고 있다. 자, 이제 경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선생님들 교육학과시니까 주의는 배우셨죠? 주의의 대표적인 저서 중에 하나가 민주주의와 교육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나오는 내용인데, 자, 우리가 학교에서 많이 쓰는 게 경험이라는 말도 많이 쓰고요, 체험이라는 말도 많이 써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키트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건 경험일까요, 체험일까요? 네, 그건 체험이에요. 근데 체험이 경험이 되려면요, 단순히 어떤 거를 해보는 doing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내가 반성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성찰을 해서 내 행동을 수정해보고 그걸 발전시킬 때 경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사회과에서는 학생들한테 어떤 걸 지식을 한번 알려주고 맛만 봐가 아니라 이거를 학생들이 경험으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얼마나 반성을 시켜줄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의가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반성적 사고라는 거를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활동에 의해 생긴 변화가 우리의 정신에서 의식적으로 일어난 변화와 결합될 때 비로소 학습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습이 일어나려면 학생들한테 굉장히 고차원적인 거를 이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경험은 단순한 활동이 아니고 그 활동에 대해 반성적 사고가 작동할 때 그게 진정한 학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죠. 사실 제가 지금 선생님들께 하고 있는 것도 과연 경험일까라고 했을 때 경험은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먼저 지식을 그냥 전달해 드리는 거고, 그러면 이게 제가 지금 선생님들께 가르치는 게 경험이 되려면은 선생님들이 이번에 실습을 나가셔서 사회과 수업을 해보시고 수업을 망해보고 어디서부터 내 수업에 문제가 있는가를 가지고 다시 이 수업에 돌아와서 저나 동료 교사들과 이야기를 해봄으로써 다음 수업 때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 경험이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되게 경주교대 수업 실습 체제가 되게 신하고 부러웠던 게 동시 교대 수업이랑 동시에 돌아가는 게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혹시나 되시는 분들은 사회과 수업을 한번 해보시면은 배운 걸 바탕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건이 안 되면은 어쨌든 저희가 원한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사회과 수업을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반성적 사고는 우리가 해보는 것과 그 결과로서 일어난 것 사이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양자가 연속적이 되는 것을 한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어른들이 너 그거 통해서 배운 거 없어? 그게 뭐예요? 너 반성이나 성찰 잘못된 거를 고치려고 왜 안 하냐? 라는 말인데, 그게 이 경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경험은 실제로 무엇을 해보는 것과 그것에 대해 반성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융합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게 사회 문제뿐만 아니라 개인 문제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저도 여자친구가 있는데 여자친구 앞에서 심기를 거스르는 말을 하면 안 되죠. 예, 한번 혼나니까. 싸우는 건 없어요. 혼나는 거지. 예,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경험이 쌓이겠죠. 아, 내가 이 말을 하면 싫어하는구나. 그럼 하지 말아야지. 그걸 또 하면 바보죠, 그게. 근데 또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그게 경험이 중요하다는 게 그런 식으로 이제 개인적 문제에서도 이건 이제 웃기려고 한 말이고, 학생들이 친구 관계를 굉장히 어려워해요, 요즘에. 그러니까 역지사지가 안 된다고 하는 건데,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친구가 싫어하면은, 아, 이 행동을 하면 친구가 싫어하니까 하지 말아야지가 돼야 되는데, 왜 싫어하지 쟤는? 난 좋은데? 이렇게 그냥 결론을 내버리고 끝내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회과를 이런 식으로 좀 발전을 시킬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는 학생들이 흥미를 갖는 주변 세계나 지식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반성적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이 문제 해결 학습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교수학습 과정이 열려 있어야 되고, 지식을 주입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문제를 다뤄야 된다. 그 다음에 교수학습에서 학생의 흥미와 노력이 상호 자극적이고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용성이 있어야 돼요. 이거를 배웠을 때 내 생활에 써먹어서 도움이 돼야 되는 거지, 이게 내 생활에 도움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선생님이 배우시는 이 수업들도 나중에 사회과에 도움이 돼야 되는 거지, 아, 물론 학점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긴 하지만 여하튼 도움이 되면 더 좋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학자들마다 문제 해결 과정이 다르지만 문제의 성격과 문제 해결 과정은 공통된 특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맥락에 따라서 너무 이제 학생들한테 주입식으로 이 문제가 터졌을 때는 이렇게 해결을 해야 돼 라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해결 방법을 함께 토의해 보는 것이 사회과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면에서 탐구학습이랑 굉장히 다르죠. 탐구학습은 답이 정해져 있어요. 왜냐면은 검증했을 때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냐로 하기 때문에 정답이 있다 없다를 보통 표현을 하는데, 탐구학습은, 문제 해결 학습은 정답이 있기보다는 해답에 가깝냐 해답에 가깝지 않냐 라는 것처럼 OX가 아니라 약간 스펙트럼처럼 다가가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학습 방법은 문제를 확인하고, 이 잠정적 해결책은 가설은 아닙니다. 그냥 혹시나 이러면은 해결되지 않을까 정도인 거지 가설까지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자료 수집하고 해결책을 결정한 다음에 해결책을 실천해보는 요 실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탐구학습은 실천하진 않습니다. 일반화된 지식에서 끝나는 거지, 이제 문제 해결 학습은 직접 실천을 해보는 거고, 지금 제가 초등학교 학생들이랑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학교 앞에 상일리 만세광장이라는 공간이 새로 생겼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제가 강동에서 10년을 근무했는데 강동구가 선사 유적지 빼고는요 아무것도 없는 곳인데, 정말 진짜 그냥 베드타운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상일동이라는 곳에서 3.1운동이 생각보다 크게 일어났대요. 근데 그 터에다가 이제 3.1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만세광장을 만든 거예요, 작년에. 근데 그게 마을 교과서나 지역학 교과서에 실려있지도 않고, 심지어 거기 근무하는 교사인 저도 몰랐고 주민들도 모르고 애들도 몰라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학생들이랑 얘기하면서, 야, 우리 강동구의 대표적인 게 그 지금까지는 선사유적지라 그래가지고 그 지역 화폐 아시죠? 그 강동구는 강동구 사세요? 네. 어디 사세요? 저 명덕초등학교 나왔어요. 저 거기 앞에 살아요. 저 명원초 교사예요. 네. 명원초 근처. 지금이요? 헐, 대박. 어느 아파트 사세요? 거의 안 하는. 안암. 알죠. 저 고래에 살았거든요. 아, 진짜요? 너무 지적 주민이네. 여기서 걸어서 500m 돼요, 저희 집에서. 여하튼 그래서 지역 카페 이름이 뭐였죠? 빗살 머니. 네. 그러니까 빗살 무늬에서 차용해서 빗살 머니야. 왜 부끄러워해요, 같이 지역을? 네. 빗살 머니예요. 빗살 머니인데 이제 정체성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조형물도 이렇게 빗살무늬 쪽이고요. 다 그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말아요. 다 그거예요. 근데 이제 새로운 브랜드가 생긴 거죠. 독립운동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이랑 이제 우리 마을의 브랜드를 한번 새로 만들어 보려고 지금 지역화 수업을 하고 있는데, 결국 얘네가 그냥 교실 내에서 배우고 끝나는 건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결국은 실천으로 직접 캐치프레이즈도 빗살 머니처럼 캐치프레이즈도 만들어 보고, 구청에다 게시판에도 올려다 보고,
이제 그런 거를 통해서 좀 더 많이 배울 수 있다라는 게 이 문제 해결 학습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실천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 그다음에 이제 이 환경 문제도 굉장히 문제 해결 학습에서 많이 쓰는 건데, 사실은 환경 문제를 할 때 선생님들이 실천으로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캠페인이에요. 왜냐면은 교실 밖을 나가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랬을 때 피켓을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 등교할 때 이제 피켓 같은 거 들고 뭐 이렇게 캠페인하는 게 굉장히 실천으로 여겨졌는데, 이제 요즘에는 좀 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예산을 좀 많이 줘요, 각 담임들한테. 그럼 그 예산을 가지고 뭐 제로 웨이스트 물품을 뭐 만들어 가지고 다른 반 학생들한테 사용하게끔 해준다던가, 예를 들면은 이제 주변 카페에서 커피 찌꺼기 같은 거는 다 무료로 주시잖아요. 그거 받아다가 방향제 이제 향기 그거 채취하는 거 만들어 가지고 보급한다던가, 이런 활동을 해보니까 학생들이 좀 더 재미있어 하더라고요, 캠페인 때보다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접근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마지막인데요. 자 그러면 우리 주변에서 어떤 문제들이 최근에 많이 발생을 하는가, 이런 거를 가지고 수업을 했을 때 좀 현실성도 있고 학생들한테 약간 시의성이 있는 주제를 좀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보여드립니다. 이런 것처럼 그냥 이게 약간 시뮬레이션처럼, 사실 실제로 학생들한테 100조를 주는 게 아니죠. 근데 이제 이거를 배분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학생들은 이 문제에 좀 더 가치를 두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의 가치관도 알아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 혹시나 그 학생들이 진짜 장관이 됐을 때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수업들이 또 직접적인 아니더라도 좀 간접적으로 학생들의 좀 사회 공헌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교사를 사실은 교대 자체를 점수 맞춰서 온 것도 아니에요. 저는 서울교대를 간 이유 딱 하나예요. 강남대상 앞에 있어가지고, 재수하려고 재수학원 앞에 있어서 그냥 넣었던 사람이고, 근데 우연히 이제 그 드럼을 치다가 이제 수능을 또 들어먹고 그냥 내 길은 여긴가 보다 싶어가지고 남는 게 초등교사가 됐는데, 이제 거기서 의미를 찾았던 게 내가 매년 그다음 20명에서 30명 학생들에게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다 보면은 좀 사회가 많이 바뀌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교사가 되었고 지금까지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좀 교수 쪽으로 다시 진로를 잡고 공부를 하고 있는 게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게 교사면은 교사 교육을 더 하면은 더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지금 시민 교육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선생님들께서도 지금 뭐 탐구학습이나 문제해결학습이나 이런 건 사실 답은 없어요. 내 선생님들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회과 시간에 아이들에게 얼마나 좋은 의미를 주고 얼마나 좋은 경험을 하는지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나중을 좀 보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임고에는 안 나올 거예요. 임고는 정말 정확하게 답이 있는 것만 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모형쯤 끝날 때쯤 되면은 제가 지금까지 출제됐던 모형들만 다시 빼서 한번 임고에서는 이런 모형들을 보통 이제 시험에 내고, 그 모형들도 지금처럼 제가 말씀드렸던 의미나 이런 걸 내는 게 아니라 단계를 내거나 이런 단계 주로 물어본다로 말머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예의상
5시 반이기 때문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